매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테러 현장에서도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 한 잔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 수는 전 세계 무력 충돌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가장 많이 해치는 한 가지 물질에 관한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 물질이 오늘 처음 발견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즉시 금지 목록 1순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년 테러, 전쟁, 살인사건,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니까요. 사고와 폭력, 범죄로 인해 수천만 명이 다치고 수억 명이 각종 질병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걸 새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겠다고 제안하는 순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약 2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즐겨 마십니다. 우리는 고기 굽는 날 맥주 없는 모임을, 결혼식에 샴페인이 빠진 축하를, 화려한 저녁 파티에 칵테일이 없는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한 잔, 월요일 업무가 힘드니까 한 잔,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주, 슬픈 일이 있어서 위로주를 마십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친구들과도 혼자서도 마시죠. 이것은 정말 이상한 모순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만드는 것에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첫 잔을 마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사실 알코올이라는 건 효모라는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효모는 발효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이 물질을 생산하죠. 우리가 마시는 술은 이 무기에 물을 섞고 과일이나 곡물, 향신료로 맛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단 한 모금만 삼켜도 엄청난 숫자의 알코올 분자들이 여러분의 위와 소장 속으로 밀려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조 개가 넘는 분자들이 일제히 침투하는 것이죠. 이들은 곧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향하고 동시에 뇌를 포함한 다른 장기들로도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간이 5분에 고작 맥주 한 모금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시지 않는 이상 간은 금세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그 사이 알코올 분자들은 계속해서 뇌로 몰려듭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침입한 분자 군단은 뇌를 가득 채우고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들을 교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벌이는 파괴 공작은 워낙 복잡해서 과학자들도 아직 모든 작동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알코올이 뇌세포를 둔하게 만들어서 반응 속도를 늦추고 세포 간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진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녹아내립니다. 의사결정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마비되면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억제력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간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출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로 그 물질이죠. 이것이 순간의 경험을 함께 나눈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잔 혹은 세 잔 정도를 마신 후에는 세상이 단순히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가벼움이 배가 되는 느낌을 받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본래의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말을 걸고 웃고 노래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죠. 대화는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미소는 더 오래 지속되며 처음 만난 사람도 금세 친구가 되거나 때로는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잠시나마 인간으로 살아가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코올은 부드러운 이완, 약간의 용기, 그리고 친근한 동료애가 만나는 절묘한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회적 윤활제인 셈이죠. 물론 꽤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윤활제이긴 합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음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잦아집니다. 가끔 한 번씩 마시던 게 주단위 습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씩 마시는 일상이 됩니다. 친구 만나면 당연히 한잔하고 저녁에 긴장을 풀려면 또 한잔 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엔 항상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면서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음주 횟수가 쌓이면 손상도 함께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분자는 물과 지방 양쪽에 모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와 조직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건 알코올 자체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조직과 세포 그리고 DNA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뇌에서는 이 과정이 신경세포를 수축시키고 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정보를 주고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뇌가 조금씩 위축되면서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며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손상 범위가 넓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실수록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중반이 되어야 완전히 발달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술을 마시는 건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초반에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1년 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폭음은 조기 치매 발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암 이야기를 해볼까요? 담배가 폐를 집중 공격하는 것처럼 알코올은 8가지 종류의 암을 유발합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대장까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까지 포함됩니다. 놀라운 점은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루 평균 와인 한 잔도 안 되는 양을 마셔도 위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위험은 더욱 커지죠.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은 매년 약 77만 건의 새로운 암 발병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 중 42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 다른 희생양은 바로 간입니다. 알코올은 지방 대사 과정을 망가뜨려서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게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서서히 지방으로 변하고 염증으로 부어오르며 기능을 잃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간경화입니다. 간이 흉터 조직으로 가득 차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보통 10년 이상 걸리지만 한 번 이 상태가 되면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년 약 63만 명이 알코올로 망가진 간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술은 심장도 약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뇌졸중과 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심혈관 질환으로 약 52만 명이 추가로 사망합니다. 외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피부 세포를 포함해서 몸 전체의 세포들을 손상시켜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상당한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식욕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음주는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비만 위험을 높여서 다른 건강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니 건강 문제는 대략 하루 맥주 한 캔 정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조기 사망 확률은 남성의 경우 하루 맥주 약 3캔, 여성의 경우 2캔이 안 되는 양에서 크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평균적인 남성은 하루에 맥주 거의 3캔에 해당하는 양을 마십니다. 평균적인 여성은 거의 1캔을 마시죠. 전 세계, 특히 서구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수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렇게 위험의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건 마시는 사람의 몸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또 다른 이유로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알코올은 엄청난 숫자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몇 잔 마신 후에 둔한 감각과 풀린 자제력은 여러분을 서툰 생물로 변신시켜서 정말 위험한 선택을 기꺼이 하게 만듭니다. 발코니, 난간에서, 물가에서, 도로 위에서 말이죠. 매년 알코올이 원인인 사고로 약 52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중 31만 명은 자동차차 사고 희생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누군가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알코올은 폭력 사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술집에서 벌어지는 싸움부터 가정 내 폭력, 흉악한 폭행, 살인까지 포함됩니다. 나라마다 통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약 절반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매년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로 약 1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건 피사만 한 도시의 인구가 매년 술 취한 사람들에게 학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매년 52만 명의 성인이 술 취한 사람이 일으킨 사고로 부상을 입습니다. 또 다른 83만 명은 술 취한 가해자의 폭력적인 공격으로 다칩니다. 전 세계의 음주 인구로 범위를 넓히면 매년 수천만 명이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은 매년 태어나는 약 63만 명의 아기들입니다. 이들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세상에 나옵니다. 임신 중 산모의 음주가 원인인 이 질환은 평생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그야말로 전 지구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피해 규모를 살펴볼까요? 약 4억 2천만의 삶이 납치당했습니다. 음주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로 심각한 해를 끼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약 4억 2천만 명, 즉 성인 15명 중 1명꼴로 이 영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선은 매우 애매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성이 주당 8잔, 남성이 15잔 또는 하루에 5잔을 꾸준히 마신다면 이미 선을 넘었거나 위험하게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억 2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훨씬 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바로 의존증입니다. 알코올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되어버린 상태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성인 21명 중 1명이 이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고정관념은 극단적입니다. 병을 움켜쥔 채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아니면 항상 취해서 아이들에게 소리만 지르는 아버지를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알코올 중독자의 최대 52%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젊은 성인들,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과 가정을 꾸린 중년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아마도 진단받은 건강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맥주 4캔을 마시고 매주 한 번씩은 취합니다. 본인도 가족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한 잔, 퇴근 후 한 잔, 파티에서 한 잔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알코올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도 이렇게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동시에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쉽게 간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악마와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어색하며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떠드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중 하나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손쉬운 해결책이죠.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경험으로 알아온 것을 확인해줍니다. 적당한 양의 알코올은 낯선 사람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사교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은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일부를 대가로 내놓았습니다. 그 대신 알코올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연결감, 그리고 축하의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적게 마십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18세의 비율이 26% 감소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폭음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맥주와 와인이 문화의 일부나 다름없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알코올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사고가 줄고 병원 침대를 차지하는 환자가 감소하며 조용히 무너지는 인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한편 다른 것들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나는 젊은이들의 비율은 52% 급감했습니다. 파티 참석률은 31% 하락했습니다. 데이트와 관계 형성도 비슷한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는 급증했습니다. 여기엔 코로나부터 소셜미디어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물질의 변화도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마초 같은 것들이 큰 폭으로 확산되었는데 술을 마시는 것과 달리 대마초를 피우면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이지 않게 되고 뭔가를 할 의욕이 줄어듭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어색해지고 특히 많이 사용하면 더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천 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축하하고 즐기기 위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도구였습니다. 서구 사회가 음주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는 지팡이 없이
아니면 적어도 이 특정한 지팡이 없이 서로 연결되고 즐거움을 나누는 미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결정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감으로써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예를 들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